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이용태는 농민군이 완전히 해산한 뒤 무시무시한 역졸들 수백 명을 거느리고 고부로 기어들었다. 그는 박원명과는 달리 포악한 인물이었다. 그는 미녀 두목들을 깡그리 잡아들인다면서 마을마다 역졸들을 풀어놓고는 부녀자 욕보이기, 재물 약탈하기, 몽둥이 휘두르기, 집 불태우기 따위를 자행했다. 그는 고부만이 아니라 이웃 고을인 부안, 고창, 무장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행악을 부렸다. 어느 때는 선운사에서 재산께나 있는 백정을 동학물이라고 트집을 잡아 묶어서 끌고 오다가 손화중 계열의 도인들에게 잡혔다. 그는 연지원 주막거리에서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도망쳤다. 이용태가 잡힌 사실을 안 전봉준이 풀어주라고 부탁해 놓여놨다고도 한다. 김문현도 예전 일을 까맣게 잊고 행악을 부리기에 혈안이 되었으며 경포와 영포와 고을의 사령 무리들도 동학교도와 주모자들을 잡겠다고 골고를 뒤지고 다녔다. 이에 농민군 지도부에서는 돈을 바치고 빠져나오는 것 같은 짓을 하지 말고 어디에서건 사람이 잡혀갈 때는 서로 솔밭을 흔들어 호응을 할 것이며 경포나 영포를 막론하고 만나는 대로 두들겨 패서 잡혀가는 사람을 빼앗아 오라고 전달했다. 역졸들은 또 서슴지 않고 민가에 불을 질렀다. 그리하여 골골마다 연기가 자욱했다. 전봉준의 조소리 집도 이때 불에 타버렸다. 민심은 더욱 들끓었으며 백성들은 보찜을 싸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전봉준의 가족도 이때 남몰래 예전에 살던 곳인 태인의 동곡리로 이사를 갔다. 지금 전봉준이 살던 조소리의 집은 전봉준 고택으로 복원되어 많은 사람들이 들르고 있다. 죽어도 한 날, 살아도 한 날. 전봉준은 몇몇 부하들과 함께 은밀하게 무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무장은 전봉준이 태어난 고창 당촌마을과 이웃해 있으며 전봉준의 협조자인 두령 오시영과 비서가 된 정백현의 일족과 손화중 휘하에 있는 동학교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전봉준은 오랫동안 봉기를 서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손화중을 설득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여심회 언저리와 구순의 일대에 농민군 훈련장을 만드는 등 근거지로 삼아왔었다. 전봉준은 공초에서 갱위 기포할 장소를 무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장에서 다시 손아중과 김계남에게 연락해 전면적 봉기를 결행하자고 당부했고 마침내 두 지도자의 적극적 호응을 얻었다. 세 지도자는 이제부터 죽어도 한 날, 살아도 한 날이라며 사생을 두고 맹세를 했다. 전봉준은 고부 봉기를 주도했고 무장에서 재봉기를 먼저 이끌어냈으니 총지휘자로 추대되었을 것이다. 손화중은 처음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했으나 무장봉기에 중심된 역할을 했으며 김계남은 태인의 근거지에서 농민군을 이끌고 합류했다. 보름쯤 지나 무장에서 농민군 4천여 명이 규합했다. 이때의 농민군은 말할 것도 없이 세 지도자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로 무장, 고부, 태인, 정읍 출신이 중심을 이루었다. 농민군은 무장 관할을 비롯해 여기저기에 분산해 집결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양곡을 거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를 확보했다. 농민군은 무장 곳곳에서 칼과 죽창과 조총을 메거나 꼬나들고 기세를 올렸다. 황현은 비도들이 열흘 사이에 수만 명에 이르렀는데 동학과 난민이 이로부터 결합하기 시작했다. 전봉준 등이 무장 관하에 크게 모여 민간에게 포고했다라고 기록했다. 황현은 단순히 동학교도들만 모여 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불만에 찬 농민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봉기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생사의 맹세로 의로운 깃발을 들다. 농민군 지도부는 무장에서 조직을 정비하면서 창의소란 이름을 내걸고
전봉준, 선화중, 김계남의 순서로 서명을 하고 포고문을 발표했다. 새 지도자의 이름을 내걸고 공동명의로 발표한 것은 새 지도부가 정식으로 결성했음을 알리는 효과도 있었다. 포고문은 민씨 정권을 향한 전면적 선전포고였다. 벼슬을 독점하고 특권을 누리는 양반 유림을 한 무리로 보아 질타하는 내용을 깔았다. 포고문의 내용은 이러하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군신과 부자는 인륜에서 가장 큰 것으로 꼽는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충직하며 아비가 자애롭고 아들이 효도를 한 뒤에야 국가를 이루어 끝없는 복록을 불러오게 된다. 지금 우리 임금은 어질고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지혜롭고 총명하시다. 현량하고 정직한 신하가 있어서 잘 보좌하여 다스린다면 예전 훌륭한 임금들의 지적을 해를 가리키며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신하가 된 자들은 나라의 은혜를 갚으려는 생각을 아니하고 한갓 장록과 지위를 도둑질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아부를 일삼아 충성스런 선배의 간언을 요사스런 말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라 한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나라를 돕는 인재가 없고 바깥으로는 백성을 갈취하는 벼슬아치만이 득실거린다. 인민의 마음은 날로 더욱 비뚤어져서 들어와서는 생업을 즐길 수 없고 나와서는 몸을 보존할 대책이 없도다. 학정은 날로 더해지고 원성은 줄을 이었다.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기와 상하의 구분이 드디어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다. 관자가 말하길 사유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멸망한다고 하였다. 방금의 형세는 예전보다 더욱 심하다. 위로는 공경대부 이하, 아래로는 방백 수령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태로움은 생각지 아니하고 거의 자기 몸을 살찌우고 집을 윤택하게 하는 계책만을 몰두하여 벼슬아치를 뽑는 문을 재물을 모으는 길로 만들고 과거 보는 장소를 물건을 주고받는 장터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허다한 재물이나 뇌물이 국고에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사사로운 창고를 채운다. 나라에는 쌓인 부채가 있는데도 갚으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교만과 사치와 음탕과 안일로 나날을 지새워 두려움과 거리낌이 없어서 온 나라는 어육이 되고 만백성은 포탄에 빠졌다. 진실로 수령들의 타막 때문이다. 어찌 백성이 궁궁치 않으랴.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깎이면 나라는 잔악해짐은 빤한 일이다. 그런데도 보고간민의 계책은 염두에 두지 않고 바깥으로는 고향집을 화려하게 지어 제 혼자 사는 방법에만 몰두하면서 녹봉과 벼슬만을 도둑질하니 어찌 옳게 되겠는가. 우리 무리는 비록 초야의 유민이나 임금의 토지를 갈아먹고 임금이 주는 옷을 입으면서 망해가는 꼴을 좌시할 수 없어서 온 나라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고 억조 창생이 의논을 모아 지금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고간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노라. 오늘의 광경이 비록 놀랄 일이겠으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각기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면서 함께 태평세월을 축소하고 모두 임금의 교화를 누리면 천만다행이겠노라. 위 내용에는
임금을 받드는 충성심을 깔아놓으면서도 나라 정치의 비리를 남김없이 지적했다. 아직 여러 조건으로 보아 왕정의 타도를 내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벼슬아치 적어도 정권을 쥐고 있는 민씨 세력과 그 하수인인 수령의 타도에 초점을 두었다. 또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제 배만 채우려 드는 지배 세력을 강하게 꾸짖고 있다. 전봉주는 이 포고문을 구순회의 들판에서 장엄한 목소리로 읽었다. 농민군들은 세상이 곧 뒤집어질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다. 포고문 발표와 함께 제폭구민, 광제창생, 보국안민을 위해 봉기했다는 내용을 적은 통문을 주변 고을에 보내 호응을 요청했다. 한편 이 포고문에는 전봉준의 이름을 맨 앞에 내세웠는데 이후에 여러 발표문에도 이 관례를 유지했다. 비록 이때 부서가 정식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전봉준의 이름을 앞에 두어 총대장임을 나타낸 것이다. 농민군 전령들은 포고문을 적은 두루마리를 들고 때로는 은밀하게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달려 빠르게 전달하기도 했다. 포고문은 전라도 고을은 말할 것도 없고 충청도 경상도의 여러 고을에도 전달되었다. 포고문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고 말고 그래야지 라고 무릎을 치면서 이제 나라가 뒤집어지고 새 세상이 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너도 나도 베껴서 돌려보면서 탄성을 질렀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들먹거리고 강과 산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